거지는 다른 데 가서 구걸이나 하세요. 수석 딜러 강민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고급 수입차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을 거칠게 밀쳐냈고 70대 노인 박성철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강민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쫓아낸 그 노인이 국내 최대 건설 장비업체 성철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복수국이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철은 핸들을 천천히 돌리며 15년 된 낡은 1톤 트럭을 도심 한복판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트럭의 낡은 엔진은 헐떡이듯 소리를 냈고 차체 곳곳에는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죠. 그는 오늘 아침까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친 채 퇴근길에 이곳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에는 페인트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낡은 안전화 밑창은 시멘트 덩어리가 딱딱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박성철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손녀의 결혼 선물로 좋은 차를 사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트럭이 매장 앞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박성철은 시동을 끄고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도 흙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 모자를 벗어 털고 다시 눌렀었죠. 트럭 문을 열고 내리자 옆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재빨리 창문을 올렸습니다. 박성철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매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매장 입구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는 눈부신 조명 아래 빛나는 수입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냈고 은색 스포츠카는 매끄러운 곡선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매장 내부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박성철은 잠시 유리문 앞에 멈춰 서서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보다는 담담함이 서려 있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박성철의 행색을 보고는 즉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박성철이 천천히 전시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구두 밑창에서 흙가루가 톡톡 떨어졌죠. 그 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부인과 함께 차량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2명의 직원이 그들 곁에 붙어서 친절하게 설명하며 온갖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을 지나쳐 전시장 중앙에 놓인 검은색 S클래스 세단 앞에 섰습니다. 차체는 거울처럼 매끈했고 크롬 장식은 보석처럼 빛났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박성철은 몸을 살짝 숙이고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의 가죽 시트는 부드러워 보였고 계기판은 첨단 디지털 화면으로 가득했죠.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시트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손녀가 좋아하겠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옵션 표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 떼세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나왔어요. 박성철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석 딜러 강민우였죠. 강민우는 박성철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차에 흠집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장 손 떼시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서 차를 구경하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정장을 입은 부부는 박성철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피했죠. 한 젊은 남성 고객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강민우는 박성철의 팔을 잡아 끌며 입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매장 분위기 다 망치시네요.
박성철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차를 사러 왔습니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는데 카탈로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죠. 강민우는 비웃듯 웃으며 박성철의 지갑을 쳐다보았습니다. 현금이요? 여기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구걸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는 박성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박성철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작업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가 훨훨 날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외면한 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죠. 박성철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떨어진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모자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는 손목에 찬 오래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 문자판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가득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박성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어요. 유리문이 닫히자 강민우는 동료 직원에게 다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봤죠? 저런 애들은 확실하게 쫓아내야 해요. 안 그러면 매장 분위기 다 망가져요. 그는 손을 털며 다시 VIP 고객에게로 향했습니다. 매장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매장 밖 주차장 한 구석에 선 박성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전화는 단 한 번의 신호음만에 연결되었습니다. 김 실장. 박성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죠. 10대 전부 출동시켜. 지금 당장. 박성철의 짧은 명령이 떨어진 순간 시 외곽의 거대한 물류기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물류기지라는 간판이 걸린 넓은 부지에는 수십 대의 대형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줄에 세워진 10대의 25톤 덤프트럭들은 마치 출격 명령을 기다리는 전투기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의 거대한 차체는 햇빛을 받아 묵직하게 빛났고 엔진 후드에는 작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기지 관제실에서는 김 실장이 무전기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오른팔이자 이 물류기지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어요. 4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회장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즉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실장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드디어 때가 왔군. 그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차량 시동 걸어. 김 실장의 목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거의 동시에 10대의 트럭에서 굵직한 엔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대형 디젤 엔진이 깨어나며 땅이 진동했고 배기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왔죠. 트럭 운전석에 앉은 기사들은 모두 똑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에는 성철 물류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 실장은 태블릿을 들고 도심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1번 차량부터 10번 차량까지 루트어로 진입한다. 신호는 무시하지 말고 대형 차량 진입 가능 도로로만 이동할 것. 그의 지시가 떨어지자 각 트럭에서 무전 응답이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1번 알겠습니다. 2번 수신 완료. 3번 출발 준비 완료. 10개의 목소리가 간결하게 확인을 마쳤어요. 김 실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앞을 가리켰죠. 출발. 선두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차체가 앞으로 나아가자 뒤따르는 9대의 트럭도 일렬종대로 줄지어 따라갔어요. 물류기지의 정문이 천천히 열리고 10대의 덤프트럭 행렬이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트럭들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죠. 도로 위의 승용차들이 백미러로 뒤를 보다가 깜짝 놀라며 차선을 비켰습니다. 10대의 거대한 덤프트럭이 일렬로 달려오는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어떤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인도를 걷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트럭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럭들의 경적이 짧게 울렸죠. 빵빵. 그 소리는 경고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매장 안에서는 강민우가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거지 같은 노인 봤죠? 현금으로 차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 옆에 있던 여직원이 킥킥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요?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 오는 거예요? 강민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관심병이죠, 뭐. 저런 애들은 확실하게 쳐내야 해요. 그는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을 앞둔 VIP 고객의 서류였죠. 강민우는 옵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며 고가의 옵션들을 추가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으면 수수료가 꽤 짭짤하겠는데? 그의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가 걸렸어요. 강민우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고객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앞 도로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소리는 더욱 육중하고 강렬해졌습니다. 매장의 통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의 수면이 파문을 일으켰어요. 지점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로 위에 차들이 급하게 갓길로 비켜서고 있었고 보행자들은 휴대폰을 들고 한 방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신입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죠. 그냥 공사 차량이겠지. 뭐가 대수.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덤프트럭 10대가 매장을 향해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매장 앞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했죠. 선두 트럭의 거대한 그릴이 햇빛을 반사하며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들의 눈빛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서 확인해봐. 보안 요원 2명이 급히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트럭들은 이미 매장 앞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저건 설마. 그는 아까 자신이 쫓아낸 노인의 낡은 트럭을 떠올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죠. 매장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서는 박성철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천천히 마시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계 바늘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정확하군. 그는 창밖으로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럭들의 엔진음이 매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안에 있던 고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 고객은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을 움켜쥐었고 나이든 남성은 직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졌죠. 하지만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선두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허리춤에 차고 매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뒤로 9명의 기사들이 차례로 내려 두 줄로 도열했습니다. 모두 같은 작업복, 같은 안전화,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마치 군인들처럼 정렬된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위협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민우는 유리문 뒤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입 직원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첫 번째 트럭의 브레이크가 날카로운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끽.
공기를 찢는 듯한 소음이 매장 앞 도로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트럭들이 차례로 정지하며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10대의 거대한 덤프트럭이 마치 사전에 계획된 작전처럼 정확한 위치에 멈춰섰죠. 트럭들은 매장의 전면 통유리를 향해 앞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유리창에 바짝 다가와 있었어요. 트럭들 사이의 간격은 불과 1m 남짓.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틈만 남겨두고 완벽하게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철벽이 매장을 에워싼 것 같았죠. 매장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하늘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직 트럭의 거대한 차체만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서 건장한 체격의 기사가 내렸어요. 그는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트럭에서도 비슷한 체격의 기사들이 내렸죠. 10명 모두 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안전모는 벗은 채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기사들은 김 실장의 신호에 따라 매장 입구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5명씩 두 줄로 나뉘어 정렬했죠. 마치 의장대처럼 일사불란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화가 땅을 디딜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는 유리문 바로 앞에서 두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옆에 서 있던 지점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자동차 영업을 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목격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전화를 걸 엄두가 나지 않았죠.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트럭들이 돌진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 여성 고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매장 뒤쪽으로 급히 물러났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전시차 뒤로 숨기 시작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부인의 손을 잡고 비상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신입 여직원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으아,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다른 직원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변했죠. 김 실장이 트럭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매장 입구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죠. 김 실장은 유리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장 건너편을 바라보았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는 박성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철은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이 알았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김 실장이 매장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김 실장은 강민우와 지점장을 스쳐 지나가며 말 한마디 없이 카페 방향을 가리켰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박성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그제야 창밖을 보았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아까 그 노인이? 강민우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렸죠. 지점장도 그 방향을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박성철이 카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놓고 카페 주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도로를 천천히 가로질러 매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낡은 작업화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두 줄로 도열한 사이를 지나갔어요. 기사들은 박성철이 지나갈 때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10명의 목소리가 차례로 울려 퍼졌죠.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매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렸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회장님?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까 강민우가 자신을 밀쳐냈던 바로 그 자리에 섰어요. 바닥에는 아직도 그가 떨어뜨렸던 모자의 먼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작업 장갑 한 짝을 집어들었죠. 장갑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의 먼지를 털어내며 강민우를 바라보았어요. 강민우는 박성철과 눈이 마주치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지점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강민우를 거칠게 뒤로 밀쳐낸 뒤 박성철 앞에 섰어요. 손님, 아니 회장님. 제가 매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점장입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죄했습니다. 박성철은 아무 말 없이 지점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어떤 분노도 어떤 흥분도 담겨 있지 않았죠. 오히려 그 무표정함이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박성철이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어요. 찰칵. 그 작은 소리에 매장 밖에 서 있던 2명의 기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트럭 조수석에서 커다란 알루미늄 가방 4개를 들고 왔죠. 가방들은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기사들의 팔 근육이 불끈 솟아올라 있었어요. 기사들이 매장 중앙의 상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4개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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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가방들이 테이블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블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렸어요.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 가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 매장을 가득 채웠죠. 박성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매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박성철이 손가락을 한 번 더 튕기자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4개의 알루미늄 가방 앞에 서서 양손으로 첫 번째 가방 뚜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공개하듯 가방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찰칵. 가방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며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죠. 10,000원권 지폐 뭉치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폐들은 은행띠지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한 뭉치도 빠짐없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어요. 김 실장은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가방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4개의 가방 모두 똑같이 현금으로 가득했죠. 50,000원권과 10,000원권이 섞여 있었지만 모두 새 돈처럼 깨끗했습니다.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민우는 눈을 깜빡이며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같이 숨을 죽인 채 돈다발들을 응시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게 전부 진짜? 신입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 정도면 최소 10억은 넘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장 밖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 저거. 돈이 엄청나게 많아. 한 젊은 남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매장 유리창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보며 촬영하기 시작했죠. 실시간으로 올려야겠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매장 안에 전시된 차량들을 하나하나 훑어갔어요.
검은색 S클래스 세단 2대, 흰색 E클래스 세단 3대, 은색 대형 SUV 2대, 빨간색 SUV 1대, 그리고 매장 가장 안쪽에 전시된 노란색 스포츠카 1대와 은색 스포츠카 1대. 박성철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시된 차량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죠. 저 세단 5대. 그의 손가락이 세단들을 짚었습니다. 저 SUV 3대. 손가락이 SUV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저 스포츠카 2대.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스포츠카들을 가리켰습니다. 박성철이 손을 내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부 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시된 차량 10대를 한꺼번에 산다는 말이었죠. 지점장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S클래스 1대가 1억 5천, E클래스가 8천만 원 정도. 대형 SUV가 1억 2천, 스포츠카는 2억이 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계산기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총액이. 지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략 18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성철을 쳐다보았어요.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억이면 되겠군요. 그는 테이블 위의 가방들을 턱으로 가리켰죠. 여기 정확히 20억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 실장이 가방 하나를 들어 올려 뒤집었습니다. 우수수. 돈다발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띠지에는 5천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차례로 나머지 가방들도 열어보였죠. 각 가방마다 정확히 5억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20억을 현금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쫓아낸 노인이 2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온 거대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박성철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전산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고, 본사에 연락도 드려야 하고. 그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박성철이 손을 들어 지점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모든 차량의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십시오. 그리고 차 키를 넘기세요.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절차상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가 말끝을 흐렸어요. 박성철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면. 박성철이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성철그룹 회장 박성철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박혀 있었죠. 제 비서실로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지점장이 명함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철그룹. 국내 최대 건설 중장비 업체였어요. 전국 건설 현장의 70% 이상이 이 회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철그룹 회장님이십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박성철은 대답 대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하시죠. 그의 어조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어요. 지점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소리쳤죠. 당장 전시 차량 스마트키 전부 가져와. 빨리. 직원들이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지점장 스스로도 금고로 달려가 VIP 차량 키들을 꺼내왔어요. 잠시 후 은색 쟁반 위에 10개의 스마트키가 담겨 나왔습니다. 각각의 키에는 차량 번호와 모델명이 적힌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박성철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전부 있습니다. 박성철은 쟁반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박성철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아까 저를 밀쳐냈을 때. 박성철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손녀의 결혼 선물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매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하지만 당신은 제게 구걸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강민우가 벌벌 떨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성철은 그를 내려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현금 가방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한 가방을 집어들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우수수수. 5억 원어치의 현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만원권 지폐들이 매장 바닥을 뒤덮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방도 차례로 비웠습니다. 20억 원의 현금이 매장 바닥 전체에 깔렸어요. 지폐 더미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직원들은 그 광경에 너클 잃고 서 있었죠. 거스름돈은 필요 없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어요. 오늘 영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는 지폐 더미를 밟으며 쟁반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성철이 10개의 차키를 쟁반에서 들어올렸어요. 손바닥 위에 키들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장 밖으로 걸어나갔죠. 지폐를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트럭 기사들이 일제히 차례를 섰어요. 박성철은 그들 앞에 서서 차 키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첫 번째 기사에게 S클래스 키를 건넸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사가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차례로 10명의 기사들이 각자의 차 키를 받았어요. 그들은 키를 받자마자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각자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죠. 부릉, 부릉. 10대의 고급 수입차 엔진음이 매장 안을 채웠습니다. 매장 밖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대박. 저거 다 새 차잖아. 20억을 현금으로? 미쳤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표시와 함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주변에는 돈다발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만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박성철은 매장 밖에 서서 차량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차례였죠. 10대의 신차들이 매장 앞 넓은 공터로 한 대씩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검은색 S클래스 세단이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공터 중앙으로 들어섰어요. 이어서 흰색 E클래스들이, 그 다음에는 거대한 SUV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과 은색 스포츠카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며 공터에 섰죠. 10대의 차량은 마치 전시회처럼 일렬로 나란히 정렬되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각자의 신차 옆에 서서 김 실장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를 들어올렸죠. 1번부터 10번까지 트럭으로 이동. 짧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사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덤프트럭으로 걸어갔어요. 거대한 트럭 운전석으로 올라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25톤 덤프트럭 10대의 엔진이 동시에 포효했죠. 그 소리만으로도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저 차들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도 창밖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죠. 그럴 리가. 20억짜리 차들을 설마. 하지만 박성철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공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트럭들을 바라보았어요. 트럭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차체가 신차들을 향해 천천히 전진했죠. 첫 번째 덤프트럭이 검은색 S클래스 세단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의 거대한 앞바퀴가 세단의 본넷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트럭은 흰색 E클래스 앞에, 세 번째는 SUV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대의 트럭이 각각의 신차 앞에 정확하게 배치되었죠. 강민우가 매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그는 박성철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그 차들은 제가 관리하던 차량들입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철은 멈춰서서 강민우를 돌아보았어요. 강민우는 박성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빌었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성철은 강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랭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죠. 박성철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를 입에 갖다 댔어요. 전 차량 준비. 트럭들의 엔진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어를 전진에 넣은 소리가 들렸죠. 강민우가 박성철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 차들은 수억 원짜리입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 되었어요. 하지만 박성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최종 신호였죠. 김 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실행. 10대의 덤프트럭이 동시에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바퀴들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25톤의 무게가 실린 바퀴가 신차들의 본넷에 닿았죠. 처음에는 가벼운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곧 굉음이 터져 나왔어요. 콰드득. 첫 번째 S클래스의 본넷이 트럭 바퀴 아래서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죠. 본넷의 매끈한 곡선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에서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콰직, 콰드득, 꽈당.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박살나고 범퍼가 땅에 떨어졌죠. 차체가 점점 더 낮아지며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으아악! 강민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전시 차량들이 눈앞에서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있었죠. 스포츠카의 차체가 중앙에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노란색 도색이 긁히며 철판이 드러났어요. 엔진룸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땅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폭죽처럼 연달아 터졌죠. 펑, 펑, 펑. SUV의 천장이 으스러지며 내려앉았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대시보드가 튀어나오고 에어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트럭의 무자비한 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장 앞 인도에 모여든 시민들이 입을 떡 벌리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미쳤다. 진짜로 부수고 있어. 한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20억짜리 차들을 저렇게.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누군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했어. 저런 갑질 업체는 절해야 돼. 젊은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어요. 맞아. 돈으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더욱 높이 올라갔어요. 이거 완전 실시간 대박이다. 조회수 미쳤다. 벌써 10,000명 넘게 보고 있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멈춰 섰어요. 이제 공터에는 차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고철 덩어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체는 완전히 납작해졌고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오일과 냉각수가 섞여 땅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차체 위를 가로지르며 깊게 파여 있었어요. 박성철이 폐허가 된 차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구겨진 차체 파편 하나를 발로 가볍게 차서 뒤집었어요. 그것은 S클래스의 엠블럼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빛나던 그 로고는 이제 흠집투성이었죠. 박성철이 허리를 숙여 엠블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강민우에게로 걸어갔어요. 강민우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받으시죠. 박성철이 엠블럼을 강민우의 가슴 주머니에 꽂아 넣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강민우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기념품입니다. 박성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갑게 울렸죠. 강민우는 가슴에 엠블럼을 만지작거리며 흐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박성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하며 손뼉을 치고 있었죠. 멋있다. 진짜 멋있어. 돈이 최고야. 저게 진짜 부자다. 함성이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매장 안의 직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억이? 순식간에 그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죠. 신입 여직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다른 직원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스스로도 떨고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박성철은 폐허가 된 차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낡은 1톤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15년 된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흙먼지가 묻고 페인트가 벗겨진 그 트럭이 지금은 그 어떤 고급차보다 위험 있어 보였죠. 박성철이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헐떡이며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박성철은 핸들을 잡고 백미러로 매장을 한번 돌아보았죠. 이제 시작이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성철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공터에는 고철 더미만 남았고 강민우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에는 트럭 복수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갑질 응징이다. 돈으로 보여주는 클래스. 세상은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본사 긴급 상황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직접 걸려온 전화가 한국 지사장의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어요. 지사장은 땀을 흘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는 트럭 복수국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댓글창은 초당 수십 개씩 새로운 댓글이 달리며 스크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급박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SNS 반응을 보면 고객 갑질 차별 대우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본사 대표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해당 지점장과 담당 직원을 본사로 소환하라.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회사 이미지를 망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30분 후 검은색 세단 2대가 매장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본사 감찰팀 5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팀장의 손에는 징계 통보서라고 적힌 봉투가 들려 있었죠. 매장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닥에는 20억 원의 현금이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것을 줍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강민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엠블럼을 손에 쥔 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창밖의 고철 더미를 바라보며 넋이 나가 있었죠. 지점장 김현수. 감찰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어요. 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장이 봉투를 꺼내 지점장 앞에 내밀었어요. 관리 소홀 및 독단적 거래 처리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그는 차갑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즉시 해고 및 직위 해제를 통보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감찰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가십시오. 또 다른 감찰팀 직원이 강민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수석 딜러 강민우.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고객 모욕 및 영업 방해 혐의. 직원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죠. 본사 법무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강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손해배상이 얼마나? 그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차량 파손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한 총 손해액. 직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약 30억 원 예상됩니다. 강민우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30억? 저는 평생 벌어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숫자였죠. 감찰팀은 매장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민우의 다른 갑질 사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객은 옷차림이 평범하다고 응대를 거부했고,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 고객에게는 고의로 불량 옵션을 끼워 팔았습니다. 다른 직원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점장도 더 이상 강민우를 감싸지 않았죠. 강민우가 실적을 조작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강민우를 비난했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강민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갑질과 부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그냥 실적을 올리려고. 강민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매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 수입차 매장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매장은. 본사는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검은색 바탕에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라. 저런 직원을 키운 게 회사 아니냐?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죠. 본사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입구에는 무기한 영업 정지 공고문이 붙었어요. 본사의 결정이었습니다. 해당 지점은 내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공고문 아래에는 본사 대표의 서명이 찍혀 있었죠. 매장 앞에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스트잇을 들고 와 매장 유리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갑질은 범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유리창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강민우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으며 매장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본 시민 하나가 소리쳤죠. 저기 저 사람이야. 갑질한 직원. 순식간에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어요. 강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매장에 도착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박성철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파괴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본사는 박성철의 정체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성철그룹 회장, 국내 최대 건설 장비업체의 총수였죠. 본사 대표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성철그룹 회장 면담을 신청하라. 하지만 박성철의 비서실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면담을 거절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손했어요. 다만 한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사 대표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부터 다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본사 대표는 할 말을 잃었죠.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매장 건물주가 본사에 연락을 해왔어요. 이 소동으로 건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습니다. 본사는 항의도 하지 못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복수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응징. 찬사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과잉 대응이라 비판했지만 대부분은 박성철을 지지했습니다. 강민우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차도 명예도.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 성철 그룹 로고가 박힌 덤프트럭을 보았죠. 강민우는 그 트럭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어요. 그는 황급히 공구를 내려놓고 현장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죠. 지점장도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트럭 복수국 매장의 지점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그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중고차 매매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손님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죠. 매장은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간판이 내려가고 건물은 비어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리창에 붙은 시민들의 포스트잇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념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박성철은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손녀가 보낸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성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내일도 현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박성철에게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죠.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박성철은 손녀 민지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지는 28살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박성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손녀 결혼 선물 사러 가는 거지. 박성철은 이번에도 똑같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자국이 묻은 바지와 낡은 안전화. 민지는 할아버지의 차림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조금 더 깨끗한 옷 입으시지 그러세요? 하지만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제일 편한 옷이란다. 낡은 1톤 트럭이 도심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국산차 매장이 목적지였습니다. 매장은 대형 쇼핑몰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내리자 민지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박성철이 손녀의 손을 다독였어요.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벤츠 매장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전시된 차량들은 실용적이면서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가족용 세단, 대형 SUV, 소형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입구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박성철의 낡은 작업복 차림을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박성철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의 경험 때문에 경계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입사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는 깨끗한 소파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신입사원이 따뜻한 보리차 2잔을 가져왔어요. 오늘 어떤 차량을 찾으시나요? 그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박성철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죠. 손녀 결혼 선물로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사주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어요. 아, 정말 좋으신 할아버지시네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차량 카탈로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분께서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민지를 향해 직접 물었죠.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넓은 차가 좋아요.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렇다면 대형 SUV가 좋겠네요.
안전성도 뛰어나고요. 그는 성심껏 여러 모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은 신입사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박성철의 행색을 흘끔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지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박성철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이 모델은 충돌 안전도 최고 등급이고요. 신입사원이 차근차근 설명했죠. 저 차량 직접 보고 싶은데요. 민지가 한 대형 SUV를 가리켰습니다. 은색의 묵직한 차체에 넉넉한 실내 공간이 보이는 차였어요. 신입사원이 즉시 일어섰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가시죠. 세 사람은 전시 차량으로 걸어갔어요. 신입사원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앉아보세요. 시트도 조절해 보시고요. 민지가 운전석에 앉았고 박성철도 조수석에 앉아보았습니다. 시트는 편안했고 시야도 넓었죠. 이 차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이에요. 신입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뒷좌석도 넉넉해서 아이들 태우기에도 좋고 트렁크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는 실제로 뒷좌석과 트렁크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박성철이 차에서 내려 차체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타이어를 가볍게 발로 차보고 본넷도 열어보았죠. 신입사원은 묵묵히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엔진은 2.5리터 터보 엔진이고 연비도 좋은 편입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 차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박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걸로 하자. 그는 신입사원을 보며 말했죠. 계약 진행해 주시죠. 신입사원이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 옵션은 기본 포함이고요. 이건 추가 옵션인데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박성철의 의견을 먼저 물었죠. 계약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성철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명함을 신입사원에게 건넸어요. 신입사원이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철그룹 회장 박성철. 명함에 적힌 직함을 본 신입사원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회장님이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성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성철이 허허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렇습니다. 자네 참 좋은 영업사원이더군요. 신입사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박성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영업사원이지. 박성철이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로 연락 주시게. 신입사원이 명함을 뒤집어 보았어요. 거기에는 차량 교체 사업 논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차량이 약 200대 정도 됩니다. 박성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국산차로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신입사원의 입이 떡 벌어졌죠. 200대라면 수백억 원대의 계약이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신입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오늘 보여준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죠. 좋은 거래가 되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은 두 손으로 박성철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이 이런 대형 계약 기회를 잡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 선물이에요. 박성철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돈은 쓰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란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신입사원이 배웅했어요.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박성철이 손을 흔들며 응답했죠.
주차장에는 이제 낡은 트럭 옆에 깨끗하게 세차된 새 SUV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차였죠. 햇빛을 받아 은색 차체가 반짝였어요. 민지가 새 차의 핸들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드라이브 갈까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든 좋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섰죠. 따뜻한 노을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새 차와 박성철의 낡은 트럭이 나란히 달렸어요. 두 차량은 속도를 맞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죠. 박성철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손녀였어요. 그것이 진짜 부의 의미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나란히 멈춘 두 차. 민지가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박성철도 창문을 내리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두 차량이 다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두 차의 뒷모습.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매장 안에서는 신입사원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만난 박성철 회장은 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 신입사원은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 멀리 도로 위 두 차량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저녁이었죠. 박성철과 민지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단정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 화제가 되었던 트럭 복수국 사건 계속해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폐쇄된 벤츠 매장의 모습이 비쳤죠. 간판은 내려갔고 유리창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붙인 포스트잇이 빼곡했습니다. 리포터가 매장 앞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이곳은 사건이 발생한 수입차 매장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매장 전면을 훑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메시지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포스트잇들을 클로즈업했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갑질의 경종을 울린 사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포스트잇은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마다 시민들의 공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곳은 어느새 일종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남기고 갔죠. 한 대학생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카메라가 그녀가 붙인 포스트잇을 비췄습니다. 도심 반대편 허름한 공사장 현장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누더기가 된 작업복을 입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어요. 한때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객들 앞에서 거만하게 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점심시간 강민우는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인부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갑질 직원 사진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 맞지? 뉴스에 나온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굉음을 내며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 측면에는 성철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강민우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쇠수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죠.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황급히 도시락을 챙겨 들고 자재 더미 뒤로 숨었습니다.
트럭이 자재를 내리고 떠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인부 하나가 그런 강민우를 보며 혀를 찼어요. 쯧쯧, 저러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강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0억 원의 빚은 그의 평생을 짓누를 것이었죠. 매달 받는 막노동 임금으로는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박성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그는 거울 앞에서 안전모를 쓰고 장갑을 챙겼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는 준비였죠. 박성철의 비서가 차를 대기시켰다고 알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낡은 트럭으로 가겠네. 그는 15년 된 1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음이 들렸죠. 헐떡이는 소리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은 박성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렸죠. 오늘도 안전하게 일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박성철은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어요. 중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때로는 직접 자재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의 일꾼이었죠.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뉴스 보셨죠? 한 인부가 수줍게 물었어요.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네. 너무 요란스럽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다른 인부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하신 일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주변 인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들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게. 인부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오후 박성철은 회사로 돌아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 노동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그는 개인 재산 100억 원을 출연했어요. 이 재단은 건설 현장, 공장,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식 교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성철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그들의 땀이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취재진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뉴스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럭 복수국의 주인공, 이번에는 100억 원 장학재단 설립.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자세다. 복수도 멋있게, 기부도 멋있게. 존경합니다, 박성철 회장님. 댓글창은 찬사로 가득 찼죠. 손녀 민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성철 그룹의 덤프트럭 20대가 예식장 주차장에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트럭들은 모두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고 리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죠. 식이 시작되기 직전 트럭 기사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빵빵. 그 소리는 축하의 세레나데처럼 울려 퍼졌어요. 예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저게 뭐야? 완전 멋있는데. 박성철은 화려한 정장 대신 평소 입던 깔끔한 작업복 상의를 입었어요. 하지만 하의는 정장 바지를 입었고 발에는 평생 함께한 낡은 안전화를 닦아 신었습니다. 안전화는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것이 박성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에서 아버지가 멈춰섰죠. 그리고는 민지의 손을 박성철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민지의 아버지, 즉 박성철의 아들이 말했어요. 박성철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박성철의 낡은 안전화와 민지의 하얀 구두가 나란히 움직였어요.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박성철의 낡은 신발을 비웃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안전화에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구나. 한 하객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야.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한 박성철은 손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행복하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어 제가 있어요. 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박성철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벌 회장들, 정치인들, 각계 인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박성철이 가장 오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현장 인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결혼식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박성철 회장의 손녀 결혼식, 덤프트럭 퍼레이드로 화제. 앵커가 미소를 지으며 전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안전화가 오히려 가장 값진 보석처럼 빛났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폐쇄된 벤츠 매장은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판이 내려가고 내부 시설이 철거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붙인 포스트잇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특별히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 포스트잇들은 우리 사회의 교훈입니다. 건물주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이 건물에 들어올 업체는 이 메시지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포스트잇들을 액자로 만들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어요. 모두를 위한 쉼터라는 이름의 공간이었습니다.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따뜻한 차와 간단한 식사도 제공되었습니다. 쉼터 입구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문구가 쉼터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맞이했죠. 어느 맑은 오후 박성철은 다시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공사 중인 건물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트럭 옆으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섰습니다. 운전자가 박성철의 낡은 트럭을 흘끔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박성철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신호등이 바뀌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박성철의 트럭은 천천히 지평선을 향해 나아갔어요. 낡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달리는 트럭. 그것은 박성철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트럭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배기구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차체에 묻은 흙먼지.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어떤 고급차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트럭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박성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 폐쇄된 매장 자리의 쉼터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포스트잇 액자를 바라보며 그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박성철은 현장에 도착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인부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함께 일하시죠. 박성철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그의 뒷모습이 현장 안으로 사라졌어요. 낡은 작업복, 흙 묻은 안전화, 거친 손.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죠.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